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온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지키고 싶은 거 하나쯤은 있다고 하죠. 저는 제 인생에서 목숨을 걸 만큼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만큼 저한테 딸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자부심이랍니다. 딸 사랑이 너무 유난이다 싶겠지만 딸이 저한테 이만큼이나 애틋한 사연이 있답니다. 아내 먼저 떠나보내고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그런 딸이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제는 지난 힘겨운 날들은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만 가슴에 담으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혼자서 딸 키우면서 이만큼 살아오기까지의 제 지난 세월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 제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얼마 안 되는 월급 아껴가면서 그저 성실한 게 최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친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늘 엄마를 괴롭히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된 후 집을 나가셨죠. 그래서 저는 부모처럼은 절대 안 살겠다 다짐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점점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아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세상에 나만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없을걸? 오죽하면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없어. 없더라도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은 있던데 난 둘 다 없어.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컸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 어릴 때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다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할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지. 이제 정말 나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아원에서 컸어. 솔직히 지금 다니는 공장 기숙사도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야. 성인이 되면 보육원 나와야 되는데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간 거야. 고아원에서도 다 같이 살았는데 기숙사라고 좋겠어? 나도 이제 내 공간이 갖고 싶어. 아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던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왠지 짠하기도 하고 같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때 아내와 지난 날을 이야기하다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는 웃을 일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어렸던 아내가 그 짧은 인생에 뭐 그렇게 사연이 많이 있던지 앞으로는 정말 좋은 추억만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서로 응원해주면서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울상인 얼굴로 임신했다며 말하는 겁니다.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찾아온 생명에 좀 당황하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내와 아이를 책임질 자신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와 결혼한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미안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아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산모가 이렇게 울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나 가진 건 없어도 책임감 하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생각만 하자. 오빠,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아이잖아. 당연히 같이 잘 키워야지. 너무 걱정 마. 저는 아내를 달래면서 말했죠.
그렇게 저는 없는 살림이라도 탈탈 털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모조리 털어서 겨우 단칸방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내와 같이 있으니까 궁전이라도 된 듯 좋았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내와 시장을 보러 갔는데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꼭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뒤를 획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죠. 제가 몇 번을 돌아보니까 아내는 이상한 듯 물었어요. 왜? 아는 사람이라도 봤어? 이상하다. 누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은데 왠지 누가 우리 쫓아오는 것 같지 않아?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예민해졌나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겨서 식당을 갔는데 낯선 남자가 우리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뒤쪽에 있는 남자가 자꾸 여길 쳐다보는데 아는 사람이야? 우리 뒤에? 누군데? 제 말에 뒤를 본 아내는 그 남자를 슬쩍 한 번 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 별로 맛이 없다. 우리 나가자. 집에 가서 오빠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자. 어제부터 먹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좀만 더 먹어봐. 자리 불편해서 그래? 아니야. 정말 그만 먹고 싶어서 그래. 그냥 집에 가자. 아내는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짐을 챙겨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불 좀 봐달라고 혼자 누군지 확인하러 나가봤죠. 그런데 분명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이상한 일 투성이었죠. 그래도 제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모자를 쓴 남자가 와서 제게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일단 받고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상한 쪽지를 내민 남자는 제가 쪽지를 받아들자 곧장 어디론가 달려가서 사라졌어요. 빠르게 사라지는 사람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바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쪽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 쪽지에 아내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여자 믿지 마세요. 저 여자 나쁜 여자예요. 완전 여우 같은 여자니까 하루빨리 헤어지세요. 이런 쪽지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저 쪽지 받고 출근했는데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아내와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반겨줬습니다. 대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장 현관으로 갔는데 또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아내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 아내한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나 이상한 쪽지를 받았어. 그런데 그동안 누군가 우리를 몰래 지켜보기도 하고 자꾸 집 문도 두드렸잖아.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랑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할 건데 그 전에 네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야.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사이였어. 그런데 보육원 나오고서부터 사람이 변하더니 자꾸 도박하고 사람까지 때렸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저렇게 쫓아다녀. 말하고 싶었는데 날 버릴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왜 버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무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었을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은 더 이상 저희 부부를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해 저는 지역을 옮겨서 이사도 하고 이직도 했어요.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사한 집에서 예쁜 딸도 낳고 이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어요. 새 보금자리에서 아내는 예쁜 딸도 출산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걱정도 없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때가 저희 세 식구 가장 아무 걱정 없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던 시기였죠. 그때는 이 행복이 평생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게 허락된 행복은 그리 많지 않았나 봐요. 딸 윤주가 2살이 되던 해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아내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불안해하는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살려줄게.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때는 어떤 말을 해서라도 아내가 삶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랬어요. 없는 형편에 저는 아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가 끝나면 고기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병원비는 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가불까지 받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아내는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가불을 받아가는 저를 해고까지 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벼랑까지 내모는 기분이었죠. 이런 사실을 모두 숨긴 채 아내가 입원한 병실로 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딸 끝까지 지켜줘. 당신이 얼른 나와서 딸 곁에 있어줘야지. 곧 떠날 사람처럼 왜 그래? 지금도 당신이 여기 누워있어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잠시 맡아주고 있잖아. 얼른 와서 당신이 안아줘야지. 우리 윤주 보고 싶다. 여보, 사실 우리 딸... 윤주, 우리 딸이 왜? 그게... 아내는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끝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힘겨운 기침을 하던 아내는 또다시 통증이 찾아와 힘겨워했습니다. 분명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끝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일주일 뒤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딸과 둘만 남게 됐던 거죠. 아직 2살밖에 안 된 이 핏덩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됐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슬픈 마음으로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힘들다고 나 버리고 도망간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죠. 정말 윤주만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어린 딸을 데리고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애 딸린 싱글 데드한테 선뜻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인생의 은인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딸을 얻고 저는 무작정 거리로 나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분유 먹일 돈도 없어서 구걸이라도 해야만 했어요. 이미 아내 병원비로
막대한 돈을 썼던지라 정말 구걸이라도 해야 딸과 함께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찬바람이 불던 때였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목욕탕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노부부를 보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일 좀 시켜주세요. 청소도 좋고 뭐든 좋아요. 밤낮 안 가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딸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뒤에서 어린 딸이 울자 노부부 중 아내로 보이는 분이 뛰쳐나와 등에 있던 윤주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밖에 추울 텐데 애 양말도 안 신겨서 나오면 어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봐요. 아이고, 애기가 볼도 빨갛고 발도 빨갛네. 빨리 들어와요. 면접을 봐야 우리도 일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노부부를 따라 목욕탕 카운터 안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난로에 몸을 녹이고 있었죠. 그러자 옆에 있는 노부부 중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라는 놈이 이렇게 추운 날 애를 얻고 길거리를 다니면 어떡해. 둘 다 얼어 죽어.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노부부는 제게 무슨 사정이냐며 물었고 저는 제 사정을 다 말했죠. 그러자 노부부는 제 사연을 모두 듣고는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노부부 중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욕탕 때밀이로 일하면 방 한 칸 줄게. 여기서 일해. 근데 애 데리고 일할 수 있겠어? 아니야, 딸은 내가 봐줄게. 나도 자식을 셋이나 키웠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 에휴, 딱하기도 해라. 그래도 무작정 밥 달라고 안 하고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된 사람이네. 힘내, 애기 아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무작정 돌아다니다 일자리에 월세 없는 방까지 생긴 거예요. 저는 울면서 노부부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때밀이 일을 배우면서 세신사로 살게 됐어요. 처음 세신사 일을 시작했을 때는 요령이 없어서 무조건 힘으로만 했는데 그 후에는 요령이 생겨서 할만했죠. 그렇게 저는 세신사로 22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방 2개짜리 전세로 이사도 하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빠 직업도 변변찮고 사는 집도 허름해서 윤주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중학생이라 예민한 사춘기 시기라서 제가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딸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난 그런 걸로 창피한 적 없어. 아빠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 벌고 있는데 왜 창피해? 나 말고 아빠나 기죽지 마. 기술 하나로 20년 넘게 먹고 살았으면 전문가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자.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라 걱정했는데 딸은 의젓하게 대답하더군요. 부족한 아빠 밑에서 참 바르게 자랐구나 싶었죠. 게다가 딸은 공부도 정말 잘하는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악착같이 돈만 벌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는 다 참고 오로지 딸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게 제가 딸을 키우는 방식이었죠. 세신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나름 재밌기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딸이 혹시 무시라도 당할까봐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옷도 메이커만 사 입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단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교복도 아침마다 꼭 다려서 보냈어요. 술, 담배도 모조리 끊고 딸을 위해서만 헌신했죠. 그래서 딸은 늘 아빠밖에 없다면서 자기가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 번은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나 꼭 성공해서 아빠 일 그만두게 해줄게. 일을 왜 그만둬? 난 일 안 하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침마다 내 교복 다리는 거야? 이제 그거 하지 마. 같은 반 애들 중에 매일같이 교복 안 구겨져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네 엄마 살아있을 때 얼마나 깔끔했는지 알아? 단칸방 살면서 치울 게 뭐 있다고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 진짜 대단한 여자였어. 아마 살아있었으면 네 교복 내가 아니라 엄마가 매일같이 다려줬을 거야.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엄마가 너 항상 깔끔한 곳에서 키우려고 노력했었어. 난 가끔 아빠가 엄마 같다 생각했는데 정말 엄마한테 배운 거였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네 엄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원망하지 마. 내 탓이야. 원망 안 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남자 보는 눈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아빠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저는 딸이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부모 마음이 아무리 다해줘도 계속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랬답니다. 매일같이 일해서 번 돈 나한테는 10원 한 장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윤주 교재값, 윤주 사복, 윤주 용돈 등등 다 이렇게 딸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 한 번 편히 사본 적이 없었죠. 그게 저는 가장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제 모든 걸 바쳐 키운 딸이 윤주였습니다. 제 바람처럼 윤주는 똑똑하고 바르게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새신사 삶의 마침표를 찍던 날 윤주는 27살이었죠. 당당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윤주와 같이 목욕탕 노부부 주인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윤주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니까 친손녀처럼 기뻐하며 말하셨어요. 아이고, 애 아빠가 혼자 발동동 구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잘했다. 하늘에 있는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랑 일하다 잘 돼서 나간다니까 내가 다 기쁘네. 그동안 자네도 수고했어. 22년 새신사로 살 수 있게 저한테 기회를 준 노부부에게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주는 첫 월급으로 산 선물까지 드렸어요. 그러자 노부부는 저한테 딸 정말 잘 키웠다며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저는 훈장처럼 들렸죠. 그리고 노부부와 식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윤주가 집에 도착해서 거실로 부르더니 저에게 상자를 하나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받아. 이건 아빠 선물. 아빠 걸 왜 사? 너 좋은 옷이나 사 입지. 나 크면서 아빠가 매일 좋은 옷, 좋은 신발만 사줬잖아. 그래서 나 잘 모르는 애들은 내가 부잣집 딸인 줄 알았을걸? 근데 어느 날 학교 가다 보니까 아빠 신발 밑창이 많이 달아있더라. 그래서 꼭 내 힘으로 돈 벌면 나도 아빠한테 좋은 신발 한 켤레 꼭 사주고 싶었어. 뭘 그런 거 신경 썼어? 아빤 정말 괜찮은데. 아니야. 아빠 이제 꼬리곰탕 가게 사장님인데 좋은 신발, 좋은 옷 입고 다녀야지. 얼른 신어봐. 제가 새신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딸이 신발을 사다 주면서 저한테 선물하더군요. 그 신발은 지금도 신고 다닐 만큼 제가 가장 아끼는 신발이 됐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우리 딸 다 컸구나 싶었죠. 저는 살면서 대기업 근처도 못 가봤는데 이 정도면 정말 딸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제 딸은 한 번에 합격했어요. 아내가 이 모습을 같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런 기쁨을 나누지 못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도 윤주도 서로의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윤주가 30 초반쯤 됐을 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인사를 왔더군요. 제 눈에는 아직 어리기만 한 딸이 결혼이라니 당황스러웠죠. 제가 사위를 볼 날이 오다니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딸이 예비 사위를 데리고 온 날 같이 밥을 먹다 술을 한 잔 해봤어요. 술을 마셔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한 잔씩 하는데 문제는 저도 사위도 술을 못 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 술 못 마셔. 아빠도 술 못 마시면서 왜 괜히 술을 사왔어? 술 마시면서 어떤가 한번 보려고 했지. 나도 오래전에 끊어서 그런지 잘 안 들어가네. 저는 멋쩍게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제야 예비 사위도 긴장이 풀렸는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 살겠습니다. 저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면서 배운 건 책임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할 것 같은 일에는 절대 함부로 책임지겠다는 말 못하는데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겠네. 나도 자네 어머니처럼 우리 윤주 정말 힘들게 키웠네. 그러니까 우리 윤주 눈물 흘리는 일 없게 잘 살아. 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예비 사위는 책임감 있고 바른 청년 같았어요. 무엇보다 윤주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주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불청객이 윤주와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꼬리곰탕 가게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테이블에 앉더니 주문도 안 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찾는 게 있나 싶었는데 대뜸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저 기억나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몰라보면 됐고 내가 아저씨한테 찾아갈 게 있어서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뭘 받아가시게요? 당신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 딸.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뒤통수라도 때린 듯 멍했습니다.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낯선 남자는 비웃는 듯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와, 진짜 몰랐어요? 당신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 사실은 내 딸이라고요.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혼자서 내 딸 독차지했으면 됐지. 말년에도 내 딸 데리고 당신 딸 행세하려고 했어? 그때 언성을 높이면서 식탁을 탁 치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났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와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며 감시하던 그 남자였죠. 모습이 많이 변해 있어서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안경을 안 쓰고 머리도 풍성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안경도 쓰고 대머리였거든요. 순간 옛날 그놈이라는 걸 알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콩밥 먹고 싶어? 그리고 네가 뭔데 내 딸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어. 참나,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해봐요. 난 거짓말은 안 하니까 어서 유전자 검사하자고요. 검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헛소리 말고 당장 나가. 저는 빗자루까지 들고 그 남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또 오겠다면서 선전포고하듯이 말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간 남자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윤주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남자는 끈질게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지겨울 만큼 찾아와 유전자 검사를 하자면서 우기는 거예요. 저는 검사할 필요도 없이 윤주는 내 딸이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늘 낮에 찾아오던 남자가 저녁에 찾아왔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어김없이 저한테 말을 걸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지긋지긋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내 딸 찾으러 온 게 죄예요? 빨리 내 딸 돌려주면 나도 여기 올 일 없다고. 30년이나 끼고 살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당신 딸인 척 키울 건데? 나가. 헛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저는 그 남자를 밖으로 내쫓으면서 소리쳤어요. 가게 밖으로 밀어내면서 실랑이를 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윤주가 그날 딱 가게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낯선 남자와 실랑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무슨 일이야? 아저씨 누구신데 우리 아빠 가게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윤주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자 그 남자는 눈을 반짝이면서 윤주를 쳐다봤어요. 저는 윤주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죠. 윤주야, 괜찮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 집에서 얘기하자. 윤주야, 아빠다. 내가 네 친아버지야. 드디어 찾았네. 그 남자는 기어코 윤주를 보고 자기가 생부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자 윤주는 남자를 보면서 기분 나쁜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생부? 아빠, 이 사람 미쳤나 봐. 빨리 경찰 부르자. 윤주야, 아빠야. 내가 네 친아버지 생부 맞아. 우리 유전자 검사해보면 밝혀질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해보자. 정말이야. 됐고요. 그냥 가시라고요. 윤주는 기분 나쁘다면서 그 남자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장사하는데 저런 미친 사람 오면 경찰을 불러. 혼자 저런 사람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넌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쉬어. 놀랬지? 어서 집으로 가. 여긴 걱정 말고 가. 계속 제가 걱정된다면서 안 가려는 윤주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쯤 되니까 저도 혼란스러웠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저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그 남자는 제 딸을 내놓으라면서 몇 번이고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방해로 몇 번씩 경찰에 신고를 넣었죠. 그런데 경찰이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남자가 그릇을 깨거나 식탁을 엎어버린 것도 아니라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늘 출동해서 상황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물 파손도 없고 그렇다고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라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좋게 풀고 해결 보셔야 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제 딸이라 믿고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딸이 아니라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한두 번이면 개소리였구나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계속 찾아와서 윤주가 자기 딸이라고 우기는 남자 때문에 정말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고 싶어졌죠. 자꾸 머리만 복잡하고 속만 시끄러워서 뭐든 확실하게 짚어가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윤주도 괜히 제 눈치를 보면서 그 남자 또 왔었냐고 묻곤 했어요. 그래서 괜히 윤주까지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확인을 해보자 싶었어요. 그 후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 그날도 윤주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왔어? 그 남자 가게로 안 왔지? 윤주야,
이쪽으로 앉아봐. 저는 걱정스럽게 묻는 윤주를 거실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엄마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꼭 하려던 말이 있었거든. 우리 딸 잘 지켜주라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우리 딸 끝까지 지켜주기로 엄마랑 약속했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겠어. 나는 네가 친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 딸이야. 그 사실은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보자. 아빠, 그냥 미친놈이 하는 말인데 저러다 말겠지. 나 아빠 딸 맞아. 사기꾼이 하는 말이 휘둘려서 사기 당하려고 그래? 저런 놈들 다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진정해. 아빠가 괜한 소리 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쉬어라. 윤주는 제 말에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미안했죠. 저는 거실에 앉아 윤주 방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윤주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윤주 방 앞에 섰는데 윤주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주 방을 노크하면서 말했어요. 윤주야, 아빠 방에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제가 방에 들어가자 윤주는 어깨를 들썩이며 책상에서 울고 있었어요. 씩씩한 척 윤주도 사실 그 남자의 말에 괜히 겁을 먹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윤주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윤주야. 아빠, 나 진짜로 아빠 딸 아니면 어떡해? 난 너무 무서워. 만약에 정말 아니라고 나오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윤주는 누가 뭐래도 이 아빠 딸이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윤주가 아빠 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짓말이면 교도소에 쳐넣고 싶어서 그랬어. 걱정하지 말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윤주는 목 놓아 울었어요. 30을 먹어도 윤주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았습니다. 그렇게 씩씩한 척을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겁을 잔뜩 먹고 있었죠. 아이처럼 우는 윤주를 한참 달랬는데 저를 보고 윤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유전자 검사하자. 그 남자한테 알리지 말고 우리 둘만 결과 확인해보자. 그게 좋겠어. 윤주의 말에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며칠 뒤 윤주와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정말 1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윤주는 애써 밝게 지내려 노력하는 것 같았죠.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됐고 윤주와 같이 보게 됐어요. 그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글쎄 검사 결과지에 너무나도 정확히 윤주와 제가 99.9% 불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죠. 혹시 잘못 온 건가 싶어서 이름을 확인해 봤는데 저희 것이 맞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수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거야?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윤주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놀라서 검사지를 잡고 있는 손마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주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아빠, 이깟 종이가 뭐라고 그래? 누가 뭐래도 아빠는 내 아빠야. 세상에 나한테 아빠는 단 한 명이야.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도 말고 당황스러워도 하지 마. 세상에 아빠가 내 생부가 아니라 해도 나한테 아빠는 우리 아빠뿐이야. 나도 궁금하긴 했어. 그런데 이깟 종이가 뭐가 중요해? 안 그래? 이깟 종이 믿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같이 쌓아온 세월을 믿자.
알겠지? 윤주야,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뭐가 미안해. 내 인생엔 아빠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아니라고 우리 반 내밀 거 아니지? 난 아빠밖에 없어. 앞으로는 내가 아빠 옷 다려주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난 절대 아빠 못 잃어. 그러니까 내가 그 미친놈 내가 처리할 테니까 아빤 걱정 마. 나 믿지? 나 똑똑하잖아. 윤주의 말에 저는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주가 제 등을 다독여 주는데 제가 딸 하나는 잘 키웠다 생각했죠. 제 딸 기특하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주는 다음 날 퇴근 후 가게로 왔어요. 설마 또 올까 싶었는데 윤주가 아마 매일 올 거라면서 식당으로 왔죠. 그런데 어김없이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또 왔더군요. 그런데 비틀거리는 모습이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것 같았죠. 그 남자는 윤주를 보며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주야, 설마 이 아빠 기다린 거야? 딸 좋아하시네. 어디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제 와서 저보고 생부라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30년 넘게 안 보고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내가 당신 딸이라고 우기는 건데요? 윤주는 잔뜩 화난 목소리로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윤주한테 불쌍한 척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윤주야, 믿기 힘들겠지만 난 그때 정말 널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한동안 네 엄마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 그런데 날 배신한 건 네 엄마야. 날 배신하고 저놈을 선택한 건 네 엄마라고. 그래서요? 그때 그랬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렇게 키우고 싶었으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딸이라고 우기는 건데요? 그리고 난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심지어 아빠 가게까지 알고 있는 거 보면 그쪽 머리로 찾아낸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찾았어요? 윤주야, 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요즘 돈만 주면 사람 금방 찾아. 그래서 나도 너 찾으려고 돈 주고 의뢰했는데 한 달 걸려서 찾았어. 윤주는 그 남자의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남자는 윤주의 반응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윤주는 비웃으며 그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돈 주고 남의 손으로 나 찾는 거 기다리느라 아주 목 빠지게 고생하셨네요. 근데 나는 당신 같은 애비 둔 적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요. 우리 아빠 식당에서 행패 부리지 마시라고요. 나 배울 만큼 배운 여자예요.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경찰 다 있고 법적으로 다 걸고 넘어져서 당신 인생 나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다신 오지 마요. 뭐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생부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윤주만큼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대체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너무 궁금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윤주의 말에 반색을 하며 말했어요. 진작에 그걸 물어봤어야지. 나 딱 1억만 줘. 그럼 다시는 안 나타날게. 1억이요?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생부라는 게 쪽팔리고 소름 끼친다. 처음으로 죽은 엄마가 다 원망스럽네. 어쩌다 아저씨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1억? 가서 노숙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직접 벌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다 녹화해놨으니까 말로 이렇게 안 끝날 거예요. 각오하고 기다려요. 그러자 그 남자는 윤주의 말에 격분해서 식당을 엎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감히 네가 이 애비한테 말을 함부로 해? 전현이 날 무시했어? 물컵에 주전자까지 아주 보이는 대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윤주가 그 남자 옆으로 가더니 헉 소리가 나게 머리통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남자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디서 행패야? 우리 아빠 물건에 손대지 마. 너 같은 놈이 때려 부수라고 갖다 둔 건 줄 알아? 그러자 그 남자는 윤주 행동에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윤주를 칠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걸 막으려고 뛰어갔는데 그 순간 매장에 밥을 먹던 건장한 청년들이 그 남자를 양쪽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압당한 남자는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청년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경찰이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한동안 저와 윤주를 가슴 졸이게 했던 소동은 윤주의 시원한 한 방으로 정리됐습니다.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윤주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빠, 나 잘했지? 이제 진짜 아무 걱정 마. 난 저 사람이 또 와도 똑같이 행동할 거야. 나한테 아빠는 아빠 한 사람이야. 알았지? 장하다, 내 딸.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워줬잖아. 어디서도 기죽지 말라고 키워놓곤 뭘 이제 와서 새삼 놀래. 난 다음 생에도 아빠 딸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 나 이렇게 멋지게 큰 거 다 아빠 덕분이야. 나 힘들지 말라고 혼자 힘든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앞으로는 아빠 힘들지 않게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 말고 이 딸만 믿어. 알았지? 그날 저는 윤주의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윤주와 가게를 정리하고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윤주는 거실 소파에 눕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 모습이 어찌나 다행이던지 윤주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놈이 또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 윤주와 예비 사회까지 동참해서 아주 홍군형을 내며 쫓아냈어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따로 없었죠. 결국 그놈은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짓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교도소까지는 안 갔지만 벌금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니까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 또 올까봐 식당을 옮겼어요. 저는 윤주가 친딸이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저와 윤주는 돈독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윤주가 예비사위와 같이 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난 죽어도 아빠랑 떨어져서 못 살겠어.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서 아빠랑 합가하기로 했는데 어때? 됐어. 사위 불편하게 무슨 합가야?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자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버지 없이 커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합가에서 아버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한테 아버님 모시고 살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둘이 나서서 저를 엄청 설득하는데 결국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윤주가 제가 합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 결혼 안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도 사실 윤주 보내고 혼자 적적해서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합가는 하자고 하니까 좋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피보다 더 진한 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혼자 윤주를 사랑으로 키우면서 저희 부녀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윤주와 예비 사이까지 셋이 모여 합가 후 같이 살 집을 보러 다녀요.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겠죠? 다사다난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딸과 남은 생을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두 많은 축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